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12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 나누고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각자 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좀 못하게 됐고 예. 오늘은 또 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국회에서 좀 비상시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긴급 회의가 잡힌 관계로 또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널리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정서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촛불 민심에 반영된 어떤 탄핵 열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그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일종의 좀 대혼란의 시대로 그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라 밖에서는 이제 11월 30일이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대북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 뭐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또 아닐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렇죠. 한국적인 현실, 예. 특히 청와대나 여당이나 보수정에서 외부의 안보 위기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 오는 이런 어떤 그 나쁜 관성들이 우리가 숱하게 발견해왔기 예. 때문에 이것이 어떤 또 케미를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유엔 제재도 있었고 네. 우리 정부는 또 따로 우리 독자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발표하기도 하고 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방송을 지금 그 2일 오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기대했던 건 12월 2일이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뭐 탄핵안 발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핵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현안으로 등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또 지금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또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이렇게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로 그 대북 제재의 강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좀 어떤 좀 소감이 드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네. 제재를 하든 아니면 뭐 퍼주기를 하든 네. 뭐 강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이란 건 단순하죠. 북한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에 네. 있는 것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유엔의 결의안도 증가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고 압박이 네. 세지고 있고 제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네. 북한 핵실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SLBM을 비롯해서 ICBM에 네. 까지 막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더 큰 압박이 효과를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위처럼 네. 상대에게는 닿지도 않는 회초리를 그냥 우리 무릎에만 종아리에만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네. 하는 고민들을 이제는 국제사회가 솔직하게 네. 좀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국제사회가 제재 중독증이라 그럴까요? 예. 여기에 한번 이제 발을 들여놓으니까 또 북한은 반발해서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니까 더 강한 걸로 이렇게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이제 최초에 2006년도에 북한에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5번째 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면 7번째 안보리 제재 결의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된 거는 제재가 약해서,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과연 앞으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사회는 한편으로는 이제 제재 중독증에 빠져 있고 그것이 북한의 어떤 전략적 계산을 바꾸면 좋을 텐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더욱도 핵 중독증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나쁜 안 좋은 상호작용의 케미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 할수록 그쪽은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이나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해가지고는 상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야 대화 자체가 협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국제사회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점점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나가는 네. 그 피해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되는 이런 네. 모습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이니 네. 우리가 뭐 육자회담의 형식이든 다자회담의 형식이든 아니면 1대1의 형식이든지 간에 네. 풀어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좀 가져보겠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요구할 때 제재를 좀 더 요구하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네. 그때 뭐 지원을 조금 부탁하면 지원을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이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협상은 실종되고 제재에 몰빵한 지가 어느덧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9년간에 그렇게 북핵과는 공존할 수 없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이 9년간의 성격표가 어떤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할 대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정치로 이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좀 내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치를 또 이 외치에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가오고 있는 도전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한 10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제재 결의에서는 그걸 한 4억 불, 맥시멈 상한선을 4억 불 혹은 이제 양으로 따지면 750만 톤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올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의 석탄 수출이 한 13억에서 15억 달러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4억 불로 하게 되면 여기서만 하더라도 10억 불, 38% 정도. 이제 그 10억 불 가까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다른 뭐 이제 아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광물도 수출도 금지하고 있어서 한 10억 불 안팎 정도의 북한의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북한 전체 경제 규모에서 무역 의존도가 한 25% 정도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북한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중 간의 공식 무역 규모가 있는 반면에 또 비공식 일종의 밀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공식 무역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어떤 이제 제재가 부과될 경우에 북중 간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 삼성 이 지방 정부들이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의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뭐 시진핑 정부도 동북 삼성 계획, 이 낙후된 동북 삼성의 발전을 중요한 어떤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뭐 광물에 대한 제한들은 있어 왔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지표로 숫자로 딱 정한 적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일단 숫자라고 맥시멈 38%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짜 이 밀무역이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상황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북한 이야기 할 때마다 북한의 군비가 총 얼마냐라고 하는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공개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반 생업과 관련한 혹은 수출과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개되지 않고 예를 들면 또 많이 등장하는 북한의 비자금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국에 무기를 판매한다거나 뭐 허가받지 않은 여러 가지 교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품을 판매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제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지금 뭐 또 많은 소득원 중에 하나가 외국에 이제 노동자를 보내서 벌어들이는 수입인데 달러 수입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번 제재에는 지금 명확하게
우려를 표한다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금지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고 조항에서 이제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저렴한 인건비로 다 지금 각 국가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 권고 사항 때문에 과연 금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그 논쟁과 별도로 가장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데 돈이 궁핍한 상황인가, 뭘 더 연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논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실험을 하거나 뭐 SLBM을 개발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어떤 뭐 예산이 조금 더 틀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있어서 뭐가 틀어진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유엔 제재라고 하는 건 내용에도 담겨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일반 그 민생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찌 보면 실제 더 민생에게 더 제약이 가는 일들만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거죠, 저 적대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이제 제재의 효과, 그 효과가 노리는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어떤 이 개발, 이 생산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어디 외부에 의존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뭐 우라늄을 외부에 수입해가지고 이걸 핵무기로 만든다 그러면 그걸 수출기를 차단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 뭐 아주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자체적으로 이제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하고 거래를 통해서 일부 수입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우라늄 농축,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 핵무기 제조 공장, 핵실험장,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일련의 어떤 독자적인 그 생산 주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화 수입을 갖다 일부 제한을 한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이제 미사일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럼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면 그러면 북한 정권도 뭐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겠느냐. 뭐 주민들이 뭐 못 살겠다 바꿔보자, 막 동요도 일어나고 그러면 좀 바꿔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죠. 뭐 이것이 정말 이 좀 제재를 높이면 높일수록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성군이 돼가지고 아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밥을 굶고 있으니 군사를 그만두자. 무기를 팔아서 진짜 삽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모르는데 있는 삽도 지금 뺏어가지고 무기를 만들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들 또 국제사회에 굉장히 좀 편리한 도구.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쟤네들 나쁜 짓 하면 뭔가 혼내주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국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한테 가해지는 고통,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없는 것이냐. 근데 그걸 지금 노리고 가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이제 이 심대한 고통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근데 과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 제재가 친인권적인 발상이냐. 그러니까 뭐 세계 인권선언에 나와 있습니다만 궁핍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고도 아주 심고한 그런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북한 인권법 만들으라고 그거 안 만드니까 막 종북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진짜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해줘야 생존권에 대해 생각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내외의 어떤 대북 인권 단체들, 활동가들, 관련 기관들도 인권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이 인권 결의안도 그렇고 그 전에 6번, 7번의 결의안에도 모두 빠지지 않게 뒷부분에 등장하는 것처럼 육자회담을 통해서 다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제재라고 하는 것에만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재와 대화가 동시에 이 결의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제는 지난 10년간 제재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볼 필요성도 있다. 뭐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제재라는 방식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나서 저쪽이 100명 살아남고 우리가 200명 살아남았으니까 2배 이긴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단 한 명의 사람도 희생되지 않게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칭이 중요합니다. 보통 언론들이나 정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제재 결의가 아니에요. 그냥 결의 아닙니다. 결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제재 조항도 있지만 더 이상의 어떤 그 상황화나 긴장 고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9.19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조속히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딱 빼고 마치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만 부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방송을 듣는 분들부터 또 언론부터 대북 제재 결의가 아니다. 대북 결의다. 거기는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걸 문서번호로 부르지 않습니까? 2270번 뭐 1700 몇 번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것처럼. 건 2321호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지금 한미일이 오늘 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대북 제재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 기관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목록에서 추가로 한 40명 정도 또 추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사람이 황병서. 그다음에 최령해, 김정은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갖다 추가를 시켰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 한편 이 사람들이 무슨 남한의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남쪽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남북대화의 중요한 파트너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울러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이게 기후위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대 안보리 그 결의를 갖다 쭉 보면은 그 이후에 북한이 항상 뭔가 조치를 꺼내왔습니다. 맞대응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무슨 뭐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런 걸 통해서 뭐 강력히 규탄하고 뭐 이제 비격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오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혹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특히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얼굴 싹 특히 비박계도 얼굴 싹 바꿔가지고 이제 탄핵을 갖다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북한이 뭔가를 하나 터뜨린다든지 또 뭘 하나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빌미 삼아서 또 국면 전환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또 북한이 보면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뭔가를 계속 얘기를 했다기보다 그 액션들이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에 뭔가의 도발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 유엔 결의에 대한 그 응답이라기보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 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뭐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뭐 어디도 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외도도 이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이런 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봐주지 않겠죠. 당연히 북한이 이런 어떤 추가적인 이른바 전략적 도발을 자제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삼아서 어떤 지금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강력한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또 우리가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국내 문제, 이 국내 문제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제 외신 기자 한 명을 좀 만났었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 말씀이 자기도 이제 반은 이제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박근혜 이 스캔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기자들 국내에 체류 중인 그 이제 동료 기자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이제 본인 이제 기자기도 하고 또 절반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촛불 집회도 열심히 참가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얼굴을 보고 한편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동료 기자들한테 이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북한 이제 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사우스 코리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근데 일단 이게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짜 안보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못 그러겠지만 이 분이 지금 군 통수권자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안보의 중요한 이슈인 것이고 또 뭐 바로도 뭐 한중일 3자 정상회담들이 예정되어 있고 뭐 에이펙 정상회담 지금 참석들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각각의 상황들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그럴 때 본인이 가실 건지 뭐 못 갈 건지 저쪽에서 아예 초청조차 안 할 건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독일 경찰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 알면서도 뭐 돈 세탁 혐의를 가지고 그런 것에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피의자로서의 대통령이 거론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라고 말해왔었던 이 대한민국 OECD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마지막 헌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여러 번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세 차례 담화가 나왔는데 일종의 전입 가경인 것 같아요. 갈수록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실망을 더 크게 만드는 특히 이 3차 담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걸 생중계로 보면서 막 뒷골이만 이렇게 삘삘 쓰는 게 이게 어떻게 아니 대통령을 떠나서 어떻게 그 사람으로서 저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잘못은 다 주변에서 한 거고 나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근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용서는 왜 구하는 거예요?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최근 들어 반성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상대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오겠지. 저기도 다 잘 배운 사람들이고 청와대도 어쨌든 대한민국에 가장 똑똑한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뭐 외국에서 석박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은 언제나 비상식적인 몰상식으로 우리한테 대응을 했었거든요. 2차 담화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TV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 특검도 다 받겠다라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겠거니라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 잘못이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서면 조사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설마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난다는데 3차 담화로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물러난다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믿어야 돼.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본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3분이 현재 하야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이렇게 3분인데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8개월 후에 물러나셨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것도 원래 본인이 물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정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나게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유명한
그 하야 상명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상명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 날 문서에 서명을 안 하겠다고 또 버텼어요. 생떼를 써가지고 예. 그때 그 수방사령관과 뭐 경호실장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보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압박을 통해서 최고 통첩이었죠. 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마음 자체가.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가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내가 현직을 유지만 하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소 자체를 뭐 명확하게 뇌물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뇌물죄를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뇌물죄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안 걸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K재단이나 미르재단 이런 것들이 국가 공기업이 아니고 최순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지금 법리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되면 나는 이것에서 피해자다. 난 이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된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검의 조사 기간도 3월로 끝이 나니까. 근데 그러한 꼼수로 모든 것들을 평생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또 꼼수와 꼼수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일종의 이제 뭐 그런 표현까지 쓰는 분들이 계세요. 박근혜 일당. 예? 뭐 크게 보면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이제 통칭하는 거겠죠. 그들의 어떤 그런 간교한 계략에 맞설 정도의 야권이 지금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느냐,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 의지를 좀 관철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 분노의 일부가 지금 야권의 특히 그 지도부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선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김무성 일종의 이제 그 비박계 수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말들이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찍힌 걸 가지고 와전되고 왜곡되는 기사들이 나왔죠. 뭐 1월로 합의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왔지만, 그때 추 대표가 말했던 것은 김무성 대표도 추후에 다시 백브리핑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만 본인은 12월 2일 날 탄핵을 시작하면 헌법재판관이 본인이 이제 임기 안에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려고 한다. 근데 1월 말에 쫓겨날 사람이 무슨 4월 30일까지 임기를 더 주라고 하냐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법률상 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태도를 다투는 이 것만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것인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와전된 것.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일종의 에피소드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자기가 계속 그 비박들을 설득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행위를 못합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가장 신경을 쓰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게 이제 국민들인데 그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과 잘하는 사람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정치인들은 그냥 퉁쳐서 정치인들, 저 새끼들, 국회의원들 혹은 야권들, 여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엊그제 표창원 의원의 그 사건처럼 정확하게 김광진, 김종대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될 때 두려운 거거든요. 국회를 포위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국회를 포위하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는 게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야권이 지지멸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시간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대해서 2일날 발의하도록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법안도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중간에 발을 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이 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고
국민의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이 안 되는 이유를 독립군한테 찾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잘못은 이제 시시비비는 이제 가려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12월 2일 1차 타겟을 목표를 12월 타겟으로 해서 야3당이 전력 질주를 해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국민의당도 갑자기 그걸 갖다 발을 빼면서 발을 빼는 과정이 예를 들면 야3당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그게 이제 조율된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게 좀 덜하겠지만 그냥 느닷없이 뛰어나간 거고. 그리고 비박 또, 때문에 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어찌되었든 야3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대통령 임기 문제를 두고는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추미애 대표가 이제 김무성 의원을 만나가지고, 그 내용을 떠나서 만난 자체에 내가 또 이제 후폭풍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만난 걸 그 문제 삼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안 만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대표라고 하는 직위가 있는 거고. 박지원 대표도 본인이 지금 계속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박계를 탄핵 찬성에 설득하기 위한 면담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목표가 불분명한, 그리고 이제 회동에서 나온 발언들도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들을 다양하게 수반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평가의 지점은 좀 다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박이 그 전에 당론으로서,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이 합쳐가지고 당론으로서 4월 30일에 사퇴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거죠. 일단 이것에 당론을 동의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이 명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 뭐 그 적과 악원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금 비치는 모습은 커다란 적을 앞두고 이 적은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 야권이 특히 핵심적인 지도부들이 흔들린 모습, 소통이 잘 안 되고 분열되는 모습, 갈등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히 좀 그러니까 갈등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갈등되는 모습처럼 보이려고 만들어지는 그 여론에 국민들이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진짜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일부러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문제 제기인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언론들이 야권이 분열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것에 편승하지 않고 진짜 이제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정치인들도 지금은 스스로가 혼동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주고 국민의 판단을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정치인들도 그 국민들이 저 언론에 놀아나지 않는구나. 그냥 그 프레임에 이제는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잘해야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정치권이 비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당내에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일단 우리 국민들이 뭐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제3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당사자입니다만, 어찌되었던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또 고유한 권한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뭐 일단 오늘 2일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 5일하고 좀 9일이 거론되고 있어요. 5일입니까? 9일입니까? 이게 좀 어떻게 야3당에서 합의를 본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3당은 또 5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국민의당은 통과를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박계가 동참의 의사를 표명해줄 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박계는 5일날 못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또 5일이 되면 국민의당은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 진짜 좀 암담하다는 생각. 진짜 이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 지금 시절에 정치 구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민심 일단만 있어도 됩니다. 이 상황만 제대로 보면 되는 것인데, 모든 걸 조율해가지고 내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독립운동을 날 잡아놓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3.1운동을 한 다음에 해방은 25년 후에 됐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도 발의하고 안 되면 또 다음 회의에 또 임시회의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일사부재의가 됩니다. 네. 이것은 부재리하고 다른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는 다른 다르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발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발의를 해서 만약에 무효표가 나오고 기권표가 나오고 참석하지 않고 네. 하는 대상자들이 이제 눈에 딱 보일 텐데 네. 그럴 때 국민의 여론이 어떨 것인가. 네. 어제만 해도 막 홈페이지 다운되고 하는 모습들 보세요. 네. 그 국민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만약에 부결되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 분노의 임계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네. 다음번에 바로 또 통과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회가 그렇게 법안을 통과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좀 다른 얘기지만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 상정됐어요. 상임위에서 통과돼가지고. 근데 그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거는 뭐 이러저런 문제가 있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같은 법안이 다음 회기에서 네. 그대로 올라서 통과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뇌부 몇몇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들을 몇몇의 사람이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스스로 정치구단이라고 참칭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 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는 우리가 뭐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 당연히 5일이든 9일이든 탄핵안을 상정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건 뭐 정확한 국민 민심을 반영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건 뭐 얼마든지 재발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 미리 움츠러들 필요 없다. 이런 쪽의 입장을 그렇죠. 그리고 계신 탄핵안이라고 하는 걸 낸 이유는 네.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쫓아내는 것은 뭐 하야일 수도 있고 뭐 네. 예정을 하고 뭐 물러날 수도 있고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방법이야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대한민국 사회에 묶여 있었던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폐입니다. 네. 누군가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으면 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돌아서 다 해결했고 빽으로 취업도 했고 뭐 재판에서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잘못을 했고 본인이 임명한 검찰들이 피의자라고 거의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헌법상에서 잘못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법적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물러나게 해주자 네. 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얻어진 아무런 그 도움을 네. 국민적 시대적 정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법적 처벌을 명확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고 네. 그래야 본인이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에도 그에 상응할 만한 예우를 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4월 달에 물러나든 뭐 내후년 2월 24일 날 물러나서 임기 하루 전날 물러나든 네.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탄핵의 이제 당위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또 무슨 또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래서 조속히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몇몇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봐라 노무현 탄핵 사태 때 봐라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다 괴멸당하지 않았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거론하는데. 이 그때와 다음 지금을 총선이- 같이 예. 보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비박계 의원이라든지 혹시라도 야당 의원 중에서 일부 이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성남 민심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별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다음 선거인데 이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박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사이에 지금 당장은 욕먹겠지만 시간이 약이다. 일단 반기문 오기를 또 기다리자라고 예, 하는 게 예. 많이 숨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뭐 제가 그 얘기를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어쩔 수 없이 좀 비박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의당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참 그 국민이 만들어준 좋은 기회를 네. 저는 정치적 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판을 바꿨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그 카드는 네. 비박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로프줄이었습니다. 네. 너희들 이거라도 잡고 살아올 사람들은 빨리 잡아라고 하는 구명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박에 무슨 키를 쥐고 있는 선장처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정치 구단들이 자기들끼리 몇몇이 정치한다고 네. 얘기하면서 네. 민심을 가지고 완전히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도 시작이 되고, 지금 국민의당 분위기로는 5일도 9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 어떤 탄핵 그 전선에서 이탈될 경우에 또 그 이제 후과도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예. 이럴 때 답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답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상식에 기반해서 헌법에 기초해서 단순 명쾌하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답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좀 가벼운 얘기 하나 드리자면 네. 요즘 여러분들 항의하신다고 뭐 10원 정치 후원금 보내기, 18원 정치 후원금 보내기 막 이런 운동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우편료가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종 골탕 먹이기. 골탕 먹이기죠. 예. 10원을 보내놓고 우편료는 더 많이 받을 수 그 손해가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 그 우편료는 국가 세금에서 나오는 우편료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네. 정치 후원금 가지고는 그 사람들 밥 먹고 뭐 하고 하는데 다 그냥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 행정을 보는 직원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은 잔고에 쌓이는 총액만 보지 누구에게 누가 왔는지 통장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10원, 18원이라도 모이면 몇백만 원 됩니다. 차라리 10원, 18원씩 국민TV에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기부하십시오. 그게 진짜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차라리 전화로 항의하십시오. 예. 아주 꿀팁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지금 탄핵 관련해서 주저하거나 이래저래 이제 잔머리 굴리고 있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민 행동 지침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건 지역구 앞에서 시위하는 겁니다. 지역구, 해당 지역구. 1인 시위를 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예를 들면 동네마다 촛불 집회를 원래 광장에서 하지만 지역별 광장에서 하지 말고 그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하시든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라라고 하시든 그것이 압박이 되는 거지.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냐, 정치권의 입장은 뭐냐, 여당의 입장은 뭐냐 이런 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이제 탄핵 반대파들 16명인가요?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의원들 전화기 또 SNS에 이제 불이 났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효과적인 압박 수단은 개별 의원들, 개별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들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물론 뭐 핸드폰에다가 막 전화하고 그런 건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해요. 그걸 잘 읽어서 막 확인하려고 할 상황도 아닐 테니까 전화 바꿔버릴 겁니다. 금방. 다 핸드폰 2개, 3개씩 쓰고 통상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는 그냥 공영전화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민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중앙뉴스에서 나오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위하십시오. 지역에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만 아무튼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진짜 방송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또 우리 두 분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청와대 여의도로 쏠리는 상황에서 우리 이 진짜 안보 방송을 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